아이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주영아 소리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에헴. 누구야? 지민아 소리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안 들리나? 소리 들리나요? 오케이. 자 봅시다. 자, 그 다음 11번. 이런 문제가 지금 되게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라 하면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되게 직무유기 타입의 문제 같아요. 그래서 뭔가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시하지 않고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뭐 논술해 보자. 이건 진짜 정말 쓰레기 같은 문제인데. 네, 하여튼 뭐 내용이 쓰레기 같다는 게 아니고요. 문제 형식을 이렇게 하면 뭐 어디까지 쓰라는 거야. 그래서 뭐 그나마 옥스토비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토대로 조금 이제 내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용해도 영어 표현으로는 솔루빌러티 라고 하죠. 그럼 그 뭔가 녹아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것에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영향을 주느냐인데, 가장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요소가 온도 되겠습니다. 온도. 자, 온도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당연히 용해도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요렇게
자, 첫 번째 생각해 볼 문제는 액체 용매에 대한 기체 용질의 이용의 과정. 이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액체 용매에 대한 기체 용질의 이용의 과정. 대표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바로 탄산음료예요. 탄산음료라고 하는 게 뭐에다가 뭐를 섞은 거예요? 물에다가 이산화탄소 기체를 밀어 넣은 거죠. 그래서 그 액체 용매에 대한 기체 용질의 용해도 얘기를 할 때는 항상 탄산음료가 빠지질 않죠. 이 과정은 놀랍게도 항상 단 하나의 예외도 없습니다. 발열 반응입니다. 무조건 발열 과정입니다. 자, 왜냐하면 기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성분 간 인력이 거의 없죠. 누구에 비해서? 액체, 고체 등에 비해서. 그래서 액체나 고체 등에 비해서 기체는 성분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 없는데, 그게 어쨌거나 액체 속으로 녹아 들어가면 그 액체 용질이 기체 용질이 액체 용매 분자들에 의해서 용매화가 되겠죠. 그러면 없던 인력이 생기기 때문에 저 기체 입장에서는 저 과정이 에너지가 안정해지는 발열 과정이 항상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액체 용매에 대한 기체 용질의 용해 과정은 단 하나의 예외가 없습니다. 무조건 발열 반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발열 반응 이어서 이 과정에 대한 솔루빌러티, 용해도죠. 얘는 커집니다. 언제 커진다? 온도가 줄어들 때. 자, 온도가 줄어들 때 저렇게 용해도가 증가한다에 대한 논의를 우리가 또 다른 관점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 유명한 르샤틀리의 원리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네요. 르샤틀리의 원리에서 발열 반응은 그 온도가 감소할 때 그 자발성이 커지죠. 그 얘기를 뭐 그대로 생각해도 되겠네요. 아니면 현상적인 경험으로는 이런 것도 좋죠. 그 탄산음료는 보통 뜨겁게 먹어요, 차갑게 먹어요? 탄산음료 데워 먹은 사람. 탄산음료. 이제 콜라 좀 가져오봐라. 어떤 콜라요? 따뜻한 콜라. 이거 이상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탄산음료는 따뜻하게 먹지 않아요? 역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용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탄산음료에 녹아놓은 기체가 다 날아가 버리겠죠. 그런 거 탄산음료를 먹는 이유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탄산음료는 항상 차갑게 먹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기에 이산화탄소 함량이 많이 들어있을 때. 그래서 이제 그 차갑게 한 상태면 그 음료 안에 이산화탄소가 많잖아요. 그 많은 상태에서 이렇게 꿀떡꿀떡 먹은 거지. 꿀떡꿀떡 먹을 때까지 아예 차가워서 뱃속으로 들어오면 점점 이제 체온에서 점점 뜨거워질 거 아니야? 뜨거워지면 거기 안에 있던 탄산음료에는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되겠어? 밖으로 나오겠지. 그러면서 뭐해? 극 이렇게 하잖아. 그 극 하는 게 그런 과정으로 벌어지는 거지. 선영 그쵸? 그래. 선영이도 탄산음료 먹고 이렇게 해본 적 있죠? 선영이 저 있구나. 선영 해본 적 있죠? 그렇죠. 소유도 해본 적 있죠? 그렇죠. 저기 여경도 그렇죠? 예, 뭐 당연한 거다. 무슨 말이겠죠? 네, 하여튼 그 얘기다.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요거 꼭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이온결합 고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소금 같은 거예요. 소금.
소금이라고 하면 사실은 억수로 많은 이온결합 물질의 혼합물이기는 합니다만 그 소금의 주 성분은 우리가 NaCl이라고 하잖아요. 주 성분은. 그럼 이제 제가 물에 녹아 들어가는 과정이 놀랍게도 항상 흡열 반응이라는 거. 요거 명심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그 저번 학기 아마 저번 학기 고체 결정에 대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 고체 결정 얘기를 할 때 한번 나왔던 얘기인데 그 뭐냐면 이온 결합 물질이 물에 녹아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온 결합을 구성했던 그 이온이 용해가 되면서 해리가 되겠죠. 그럼 이온이 이 고체 결정이 해리가 되면 그때 그 이온이 가지고 있었던 격자 에너지만큼 흡열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물론 그 이온들이 물속에 녹아 들어가면 용매화가 되면서 그때 이제 우리가 수화라고 하는데 그 용매화가 되면서 또 발열 반응이 되죠. 그런데 이때 그 물에 의한 수화보다는 보통 그 이온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격자 에너지의 크기가 엄청 크기 때문에 격자 에너지가 그 큰 만큼 물속에 녹아 들어올 때 결국은 에너지가 필요한 흡열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는 뭐 예전에 자세히 설명한 적 있으니까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 어쨌거나 물에 대한 이온 결합 고체 용해 과정이 흡열 반응이에요. 보통 기본적으로. 물론 보통 그런 거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흡열 반응이 아니라 발열인 애들도 있지만 보통 흡열 반응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보통 흡열 반응이 이어서 물에 이런 소금 같은 녀석을 녹일 때 그 용해도는 어떻게 된다? 증가하죠. 언제 증가한다? 온도가 증가할 때. 자, 저 또한 그 르샤틀리의 원리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뭐가 됐건 뭐가 됐건 흡열이라고 하니까 흡열 반응에 대해서는 온도가 증가할 때 그 자발성이 커진다. 이건 또 우리가 르샤틀리의 원리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어떤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요리를 하건 실험을 하건 어떤 고체 물질을 물에 녹이고 막 물에 넣고 녹인다고 칩시다. 근데 잘 안 녹아. 그럼 우리는 경험적으로 물에 고체를 넣고 녹이려고 할 때 경험적으로 잘 안 녹으면 우리는 직관적으로 보통 끓여요, 냉장고에 넣어요? 보통 뭐가 잘 안 녹으면요, 끓이려고 해요, 아니면 냉장고에 집어넣어요? 잘 안 녹으면, 잘 녹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험적으로 직관적으로 보통 끓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논리에서 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게 보통 흡열 과정이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그 뭐 써먹을 수 있는 뭐 이렇게 뭐 써먹을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논리라고 할까, 아니면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거 이제 뭐 실용화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탄산음료. 자, 이 뭐가 되겠어? 뭐가 되는데 아뿔싸, 냉장고에 넣어놓은 걸 깜빡한 거야. 넣어서 여름인데 실온에 방치됐어. 29도 막 30도 이런 실온에 방치된 거야. 그럼 실온에 방치된 탄산음료 먹기 별로 안 좋잖아. 그럼 빨리 차갑게 해야 되겠지.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서 차갑게 해야 되는데, 냉장고에 넣어서 차갑게 하면 이게 시간이 꽤 걸린단 말이지. 근데 빨리 먹고 싶어. 그럼 그때 어떻게 해? 바로 물을 준비하고 여기에 얼음을 띄워. 왜죠? 물에 얼음이 떠 있으면 무조건 몇 도죠? 물에 얼음이 떠 있으면 또 영하 무조건 몇 도죠? 무조건 0도죠. 물과 얼음이 공존하는 온도는 0도니까요. 거기에 이 캔 음료를 탁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주변이 물이기 때문에 접촉 면적이 넓어서 우선 열 이동이 빨리 이루어지겠죠. 알겠죠? 그런데 였다가 어떡하죠? 였다가 물하고 얼음이 공존하면 0도씨라며요. 근데 물하고 얼음이 공존한 여기다가 소금을 확 넣어요. 소금을 확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소금이 이 물에 녹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물에 녹으면 흡열 반응이 된다며. 흡열 반응이니까 여기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0도씨보다 확 떨어져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소금에 넣는 양에 따라 온도가 영하로 더 유지가 될 수 있어요. 물인데도 영하로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소금 같은 게 물에 녹아 들어가는 게 흡열 반응이기도 하거니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뭘 배웠냐면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이런 효과도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 소금을 집어넣게 되면 물이 있는데도 영하의 온도로 온도가 0도씨보다 낮은 상태로 유지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녀석을 훨씬 쉽게 빨리 냉각시킬 수가 있죠. 알겠죠? 그때 이런 원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용해도에 대한 온도의 영향 이 정도로 좀 해보고요. 두 번째, 농도입니다. 자, 용해도에 영향을 주는 영향의 농도에 중요합니다. 농도도 중요한데 그 농도가 어떤 효과로 나타날 수 있냐면 바로 요거. 자, 몇 번 나왔죠? 커먼 아이언 이펙트라고 하고 우리말 번역은 뭐죠? 또영아, 우리말 번역은? 그렇지. 공통이온 효과겠죠. 이게 또한 용해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얘가 뭐 억수로 복수로 많은데 뭐 천지백갈이에요. 얘가 바로 침전 하면 그 유명한 AgCl. 얘는 화학을 전혀 배운 적이 없어도 중학교 때 교과서에 막 나오고 그럴 거예요. 뭐 침전 혹은 앙금이라는 말로 아주 유명한 녀석이죠. 자, 당연히 물속에 넣으면 잘 녹아요? 잘 안 녹아요? 잘 안 녹죠. 잘 안 녹아서 여기 이제 물속에 녹아 들어갈 때 이렇게 아주 소량 이온화가 될 수 있는데 이때 여기서의 용해도급 상수 그게 어떻게 표현돼요? 바로 평형 상태에서 저 Ag 플러스 Cl-의 농도 곱으로 표현이 되죠. 그 값이 뭐 어떻게 찾아보니까 대략 값이 평형 상수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로도 굉장히 물속에 잘 녹지 않게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이때 여기서 재밌는 건 이런 거죠. 이 경우 수용액 중에 바로 NaCl. 자, 아까 얘기했던 그 NaCl 물에 녹아 들어갈 때 뭐 흡열 반응이 되는 그 NaCl. 근데 뭐 흡열이건 발열이건 어쨌건 이 NaCl은 물에 넣으면 잘 녹아요, 잘 안 녹아요? 기본적으로 잘 녹내죠. 얘를 첨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AgCl 솔리드의 용해도는 어떻게 됩니까? 급감하죠. 이유가 뭐예요? 바로 평형 상태로 나타났었는데 Cl-가 들어옴에 의해서 이 녀석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역반응이 일어날 수 있죠. 무슨 원리에 의해서? 이 또한 아까 얘기했던 르 샤틀리의 원리죠. 혹은 뭐 공통이온 효과라고 해도 되고요. 그래서 어떤 그 앙금이나 침전이 물에 녹을 때 그때 녹아서 나타나는 어떤 그 이온들을 외부에서 과도하게 또 역으로 넣어주게 되면 르샤틀리의 원리에서 역반응이 벌어지고 그 덕에 그 침전의 용해도는 확 감소하게 됩니다. 뭐 저런 종류의 연습 문제들은 또 억수로 많죠. 뭐 좋은 내용들이 또 용해도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러니까 옥스토비 책에 언급되고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해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바로 짜잔 pH입니다. 뭐 아니면 뭐 산성도라고 할 수 있죠. 이 산성도가 또한 용해도에 아주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침전 평형이나 어떤 산염기 평형에서 또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얘도 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주 유명한 그 침전 중에 CaCO3, 바로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게 있죠. 바로 이 분필의 주 재료예요. 탄산칼슘. 얘 물에 넣으면 CaE 플러스 CO3E 마이너스. 자, 이렇게 그 용해가 가능하겠습니다. 혹은 이온화가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요 놈은 KSP가 CaE 플러스 CO3E 마이너스 요것의 농도곱으로 표현되는데, 당연히 그 값은 억수로 작습니다. 그 기억은 안 나는데 10의 마이너스 뭐 10승 근처예요. 하여튼 억수로 작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넣었을 때 잘 녹는다, 잘 안 녹는다? 잘 안 녹으니까 용해도곱 상수가 제시가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이때 이 녀석에 대해서 첫 번째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얘가 용해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질량 보존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질량 보존이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자, 이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을 거냐. CaCO3가 물속에 녹아 들어오면 보시다시피 칼슘 2 플러스하고 CO3 2 마이너스가 거의 1대1. 맞나요? 1대1로 만들어지니까, 왜냐면 화학 양으로 개수가 1, 1이니까. 그럼 이 둘은 어떻게 같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요. 무슨 말이겠죠? 근데 이때 여기서 재밌는 것은 요 놈이 뭐가 될 수도 있다? 이게 될 수도 있어요. 왜죠? 바로 물에 녹아 들어온 CO3E-가 뭘 한다면, 뭘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CO3E-가 물에 들어와서 무슨 반응을 할 때 이게 될 수 있죠? 선영아? 얘가 뭐 하면 이렇게 되죠? 뭐 미치면? 아니 뭐 좋아하면? 뭐 얘가 뭐 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 그렇지. 그걸 뭐라고 하냐고, 전문 용어로. 에? 물하고 반응 좋잖아요. 물하고 반응하면 맞는데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해? 버르 가슈분해요. 방금 선영이 머릿속에 떠올랐던 반응은 이거겠죠? 물과 반응하면. 그럼 뭐가 되냐면 이게 만들어지고 이게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의 반응을 뭐라고 해요? 가수분해. 알겠죠? 가수분해. 이런 전문 용어 외우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때 여기에 만들어진 이 HCO3- 바로 이 녀석이죠. 얘가 또 이걸 할 수 있어요. 또 이걸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가수분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얘가 이 HCO3-가 물속에서 다시 한번 H2CO3가 되면서 OH- 떨어져 나올 수 있죠. 알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칼슘 2 플러스하고 CO3 2 마이너스가 1대1로 있는 건 맞는데, 그 1대1로 있는 상태에서 얘가 한 번 가수분해하고 또 가수분해하고, 그래서 이 녀석의 모습이 요렇게도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하지만 얘 모습이 이렇게 바뀌건 이렇게 바뀌건 여기에 있는 이 탄소는 어디서 온 거예요? 철저하게 여기서 온 거죠.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와서 저 탄산염이 어떤 걸로 모습을 바꾸건 간에
그 탄소는 철저하게 침전염에서 온 거고, 그렇다면 저 모든 탄소의 농도의 합은 원래 칼슘 2 플러스랑 1대1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왜? 이 안에서 1대1로 있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저 CaCO3에 대한 침전 평형에 대한 질량 보존 수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줄게요. 준다. 자, 두 번째 이는 뭐 해볼 거냐? 요거 해보겠습니다. 자, 프랙셔널 컴포지션, 그 앞서 얘기했듯이 매우 중요한 녀석이고, 그 계산을 단순화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렇죠? 프랙셔널 컴포지션. 자, 그럼 여기서 프랙셔널 컴포지션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 말씀 보자. 요렇게 알파는 알파인데 CO3e-에 대한 프랙셔널 컴포지션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쟤는 정의상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요 녀석 H2CO3 가장 H 플러스가 많이 붙은 꼴과 그 다음 H 플러스가 하나 떨어진 꼴 그리고 H 플러스가 모두 떨어진 꼴에 대해 뭐? CO3e- 이렇게 돼 있는 비율입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그럼 이때 이거 반드시 얘도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무조건 어떻게 된다? 요렇게 H 플러스의 제곱 KA1 H 플러스 더하기 KA1 KA2 오버 KA1 KA2 로 이렇게 2차 당전개가 된다 라는 것을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아까 프랙셔널 컴포지션에서 아까 그게 9번이었나? 그때 수소는 1양성자성 산이었죠. HA 1양성자성 산은 프랙셔널 컴포지션이 1차 다항전개가 되는데 저 탄산이라고 하는 H2CO3는 2양성자성 산이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2차 다항전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수용액 중에 나타나는 이런 녀석들 전체에 대한 CO3e-의 비율을 요 수식으로 전개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외워야 돼. 그러면 여경아, 제가 증명할 수 있겠어요? 증명할 수 있겠어요? 좋아. 또영이 증명할 수 있겠어요? 선영 증명할 수 있겠어요? 왜 떨떠름해요 다들? 어? 다들 떨떠름. 이 사람들은 말이야. 자, 이렇게 해줍니다. 일 한 다음에 더하기 H2CO3 오버 띄워야지
H2CO3 분의 HCO3 마이너스 더하기. 그 다음 H2CO3 분의 1 곱하기 한 다음에 가만히 있어보자. 곱하기 한 다음에 아이고 좀 더 빼야겠다. 곱하기 H2CO3 다음에 1 분의 1 CO3 2 마이너스 분의 1분의 CO3 2 마이너스 곱하기 H2CO3 분의 1. 와우. 자, 저렇게 하면 등호 성립하죠. 맞나요? 바로 여기에 있는 H2CO3로 이걸 다 나누는 거예요. 얘로 나누고 다 나누는 거야. 그러면 분모도 분자도 똑같이 나누면 등호가 성립할 거 아니야.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기술 들어갑니다. 요런 기술. HCO3 마이너스 HCO3 마이너스를 위아래에 곱해도 등호는 성립하죠. 똑같은 거니까요. 자, 여기도 기술 들어갑니다. HCO3 마이너스 그 다음 HCO3 마이너스를 위아래에 곱합니다. 그래도 등호는 성립하겠죠. 맞나요? 그런 다음 여기에 또 기술 들어갑니다. 어떤 기술 들어가냐면 여기에 H 플러스 농도를 두 번 곱해줍니다. H 플러스를 한 번, 두 번 곱해줍니다. 여기에도 H 플러스를 두 번 곱해줍니다. 여기에도 H 플러스를 두 번 곱해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등호가 계속 성립할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됐거나 뭐 이렇게 표현됐거나 아니면 이렇게 표현된 것, 이게 다 뭐죠? 바로 탄산에 대한 KA1, KA1, KA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뒷부분은 뭐겠어요? 바로 탄산의 잘못 썼다 이거고, 동그라미 잘못했다. 이게 아니고 요쪽 얘가 바로 KA1, KA1, KA1이죠. 그리고 나머지 얘하고 얘는 탄산의 두 번째 샤넬의 상수 KA2가 되겠습니다. 여기 알겠죠? 그래서 저 탄산에 대한, 특히나 저런 이양성자성 선에 대한 2차 다항 전개가 저런 식이 된다라는 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이 논리를 잘 기억해 두세요.
됐죠? 그러면 얘를 또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얘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왜냐? 누가 누굽니까? 이 CA2 플러스라고 하는 게 바로 누구라는 거? 요거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건 어디서 온 거예요? 여기서 왔잖아. 그래서 지금의 경우 저 프랙셔널 컴포지션을 생각을 한 다음 그게 바로 칼슘 2 플러스의 농도랑 저렇게 관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지. 자, 여기까지 아시겠죠? 됐죠. 자, 그러고 나면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자, 이 부분 이제 지워도 되겠죠? 이 부분은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슉.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할 수 있겠네. CO3-는 Ka1, Ka2, Ca2 플러스 over H 플러스 제곱 Ka1, H 플러스 Ka1, Ka2 맞나요? 저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CO3- 얘를 어디 넣을까요? 바로 여기 넣는 거죠. 됐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다? 바로 CA2 플러스에 대한 KSP로 바꿀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칼슘 2 플러스의 농도를 H 플러스의 농도로 표현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칼슘 2 플러스를 이쪽으로 보내고 얘를 이쪽으로 보낸 상태에서 쟤를 계산해 주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냐? 자, 얘를 이쪽에다 넣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요 논리하고 요 논리를 연산을 하면 그래서 최종 결과 이게 나올 겁니다. 칼슘 2 플러스의 농도는 KSP 한 다음 H 플러스 농도의 제곱 KA1 H 플러스 KA1 KA2 over KA1 KA2의 루트 저렇게 되겠네요. 아시겠죠? 그러면 저 수식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칼슘 2 플러스의 농도 이게 누구의 함수로 표현된다? 지금의 경우 H 플러스의 농도로 표현이 된다. 그리고 지금 이게 루트 뭐 이게 분수 안에 이게 들어있는데 어쨌거나 이게 다 증가함수 꼴이기 때문에 H 플러스가 증가하면 여기 있는 얘도 증가할 수 있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pH가 달라지면 특정 염들의 저런 용해도가 달라질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중학교 때 뭐 예를 들면 뭐 화학 같은 거 공부 좀 해보시면 나오는 얘기인데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왜 대리석이요? 대리석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자, 대리석의 주성분, 대리석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일상생활에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건축자재나 뭐 인테리어 자재로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집에도 뭐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벽 있는 집 많을걸요? 그 대리석, 얘가 바로 CaCO3죠. 탄산칼슘이 주성분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대리석 그 물에 녹아요, 안 녹아요? 대리석 물에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잖아. 그래서 여러분 대리석 바닥을 물로 닦아봐요. 그거 녹아요, 안 녹아요? 절대 안 녹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 무슨 화학책 이런 거 보면 이런 말들이 있을걸요. 여기에 여기 뭐가 들어있다? 염산 수용액이 들어있는 거죠. 염산 수용액을 여기다 똑똑 떨어뜨리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물에는 안 녹는데 염산 수용액을 떨어뜨리면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기체가 발생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 대리석 부분이 이합 이렇게 녹기 시작해요. 이때 발생하는 기체는 무슨 기체예요? 여경아, 저 기체는 무슨 기체예요? 선영아, 무슨 기체예요? 그다음에 소영아, 무슨 기체? 그렇죠. 바로 이때 기체가 CO2죠. 바로 탄산칼슘에 있었던 CO3가 산에 의해서 H 플러스에 의해서 가수분해가 돼서 H2CO3를 많이 만든다고요. 이 H2CO3에서 이산화탄소가 일부 떨어져 나오는 거죠. 알겠죠? 저런 과정을 뭐냐면은 뭐 중학교 때나 아니면 뭐 영재고 입시 과정 때나 뭐 저런 것들을 공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때 저렇게 대리석에 염산을 떨어뜨릴 때 대리석이 녹고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거. 그걸 주어져 있는 요 수식, 요걸로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염산을 떨어뜨렸으니까 H 플러스 농도가 진하다는 얘기겠죠. 커지면 커진다. 오케이, 됐다. 이렇게 11번 끝났습니다. 그 다음 12번 되겠습니다. 12번 보시죠. 2번, 12번. 자, 필기 마무리 하시고요. 자, 지울게요. 자, 다음 12번.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 실용적인 건전지, 실용적인 배터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12번처럼 문제를 냈네요. 와, 진짜 셔터 퍽이죠, 진짜 이렇게 내면. 나 진짜 교사가 이렇게 시험 문제 내면 그 월급 깎아야 된다고 생각해.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이게?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요. 옥스토비 책에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림. 그림 2개 내놓고 막 논술하래. 뭐야, 이게? 그럼 우리가 그러면은 뭐냐면 공산품으로 생산되는 모든 기술적인 공학적인 것들에 대해서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뭐 하는 짓거리냐고. 그리고 막 배점도 대빠 높아. 막 서술형 9.3점. 우와. 와, 이런 게 진짜 이게 직무유기야, 직무유기. 이렇게 시험 문제 내는 교사는 퇴출시켜야 돼. 이게 뭐냐고, 이게. 아니, 그렇지 않나요? 아니, 뭔가 화학적인 원리에 대한 어떤 내용을 뭐 암기해도 그런 걸 외워야지. 아, 기술적으로 이렇게 된, 그리고 막 여기 그림에 글자 보여, 안 보여? 그림에 글자 보이지도 않잖아. 이거 무슨 말이겠어요? 예, 이걸 뭐 어쩌라는 거야. 정말 진짜. 뭐 그래도 뭐 내용적으로는 공부를 해봅시다. 알겠죠? 예. 첫 번째. 이게 철자가 기억이 안 나. 어디 갔나? 아이고, 어디 갔나? 이게 이제 르클랑쉐
셀. 짠. 이상한데 이런 표현이 있는 거 보아.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국적이 프랑스는 아니어도 뭐 여하튼 이제 그 프랑스 국적계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 뭐 불어권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읽을 때 뭐 르클랑슈라고 읽는데 뭐 여하튼 사람 이름인데요. 이렇게 따서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연 탄소 건전지 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얘는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1. 거기에 있는 그 그림 있잖아요. 이거 막 확대하면 이런 내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 옥스토브에 있는 그 내용이니까 옥스토브 책에 있는 그림을 살피셔도 되고요. 자, 얘는 요거로 만든 모이스트 파우더가 전해질입니다. 모이스트 파우더. 그렇지. 모이스트 파우더. 아유. 자, 여기에 어떤 말이 있냐면요. 그 모이스트 파우더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모이스트가 무슨 말이에요? 모이스트. 축축한. 이런 뜻이잖아요. 파우더는 원래 가루였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밀가루 있잖아요. 밀가루. 그 밀가루가 이렇게 처음에는 그 뭐냐면 아주 드라이한 가루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물 넣고 반죽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끈적끈적한 반죽으로 바뀔 텐데 그 밀가루에 원래 밀가루가 파우더지만 거기에 물을 넣어서 반죽하면 축축해지잖아요. 그래서 NH4Cl, ZnCl2도 사실은 원래 다 고체 이온결합 물질이라고요. 그 고체 이온결합 물질을 쟤네들을 소량 물에 녹였다가 아니고요. 소량 딱 뜯어가지고 물에 왕창 녹였다가 아니고 얘네들이 잔뜩 있는 데다가 물을 조금 넣고 이 밀가루 반죽하듯이 반죽을 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물을 조금 넣고 얘네들을 밀가루 반죽한 젤을 뭐라고? 전해질로 사용을 합니다. 그럼 이때 이것으로부터 일렉트로드, 바로 전극이죠. 그 전극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 캐소드. 자, 캐소드는 그 우리말로 산화의 환원이에요. 캐소드는 산화의 환원이에요. 바로 환원 전극을 뜻하죠. 그 캐소드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흑연을 사용합니다. 흑연하고요. 흑연 이제 얘도 가루죠. 흑연 가루와 어떤 이유 때문에 MnO2 또한 가루입니다. 가루니까 기본적으로 상태가 고체라는 얘기겠죠. 흑연도 가루로 있고 MnO2도 가루로 있고 그 가루의 보시다시피 혼합 파우더가 탄소 봉을 감싸고 있습니다. 좋아,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탄소봉이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샤프심 같은 거예요. 샤프심 이렇게 흑연이잖아요. 흑연인데 그 샤프심이 가는 거 말고 조금 더 굵게 만들어서 연필심 정도로 굵게 만들어 놓은 봉을 탄소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탄소봉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자, 이것도 이제 흑연인 거죠. 흑연 탄소봉. 근데 이 주변을 뭐로 가득 또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가득 채워요. 여기 가득 채우는 건 뭐냐면 바로 흑연 가루. 그러니까 묘하게도 그 흑연을 가져다가 어떤 건 봉으로 놓고 어떤 건 가루로 내 가지고 그 흑연 가루 주변에다 가루에다가 탄소봉을 콕 꽂아 놓은 거라고요. 묘하죠? 그런데 여기에 또 뭐가 포함되어 있다? 이 흑연 가루 안에 MnO2 가루 역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MnO2가 어떤 역할을 할지는 뒤에서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에노드가 있으면 캐소드가 있으면 에노드가 있겠죠. 자, 에노드는 뭐냐면 바로 아연 쉘입니다. 아연 쉘. 자, 아연 쉘 이게 무슨 말이냐? 아연 쉘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아연은 뭐 금속 아연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쉘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껍데기. 이게 뭐냐면 저 르클랑슈 쉘은 아연이 껍데기가 돼서 전체 구성물을 감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캐소드에 흑연에 MnO2 들어가서 탄소봉 있는 거에 또 주변에 NH4Cl하고 ZnCl2가 축축한 파고도 상태로 이 주변의 전해질로서 감싸고 있거든요. 그거 전체를 묶어주는 그릇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릇.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아연이라고 하는 게 에노드 역할도 하지만 껍데기 혹은 그릇의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얘 전체를 아연으로 그릇을 만들어서 딱 감싸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세 번째, 전극 반응. 캐소드. 자, 전해질로 뭘 사용한다고 했었죠? NH4 플러스를 사용한다고 했었죠. NH4Cl이니까 NH4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있겠네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저 NH4 플러스 이 녀석이 수용액 상태에서, 왜 수용액이냐면 물이 흥건하게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수분이 촉촉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어쨌건 그러니까 수용액 상태라고 봐야 되겠어요. 얘가,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캐소드는 산화예요, 환원이에요? 환원 전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환원은 전자를 주는 거예요, 전자를 받는 거예요? 환원은 전자를 받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후에 뭐가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요렇게. 그래서 기본적인 환원 반응이 뭐가 나타나냐면 여기에는 NH4 플러스의 플러스가 전자를 받아들여 수소기체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아, 그러면 기체가 발생하는 건전지네요. 기체가 발생하는 배터리네요. 오! 그러면 기체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기체가 발생하여 어떻게 되겠어요? 내부 부피가 커질 수 있겠죠. 이게 왜 물음표냐면요. 지금 이 르클랑슈 쉘이라고 하는 건 실제 우리가 상품으로 사용하는 건전지거든요. 이게 우리가 실제로 상품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품으로 산 건전지가 배터리를 막 썼는데 갑자기 그 안에서 기체가 발생해가지고 막 이 건전지가 막 뚱뚱하게 불어 막. 자,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반응식상에서는 기체가 발생해가지고는 내부 부피가 커져서 뚱뚱하게 부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뚱뚱하게 부풀다가 나중에 어떨 수 있다는 얘기야? 뻥 하고 터질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되겠어 안 되겠어? 상품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이때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바로 저기에 뭐가 같이 섞여 있다고 했죠? MnO2 가루가 같이 섞여 있다고 했죠. 그 MnO2 가루가 여기에 있는 저 수소기체랑 반응을 해요.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Mn2O3 라고 하는 물질이 맹글어지면서 제가 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부피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집어넣어서 걔를 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부피가 다시 줄어들겠죠. 아시겠죠? 그 기체가 이렇게 바로 액체로 바뀌어버리니까. 그래서 이 목적 때문에 여기에 MnO2가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역할을 하는 이 MnO2를 소극제 혹은 감극제, 영어로는 디폴러라이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극 주변에서 수소기체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수소기체가 나타나는 것을 저렇게 그 액체물로 바꾸어서 계속 배터리가 구동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저 MnO2가 여기서 소극제, 감극제로 쓰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두 번째 에노드 반응했으니까, 캐소드 반응했으니까 그 다음에 에노드 반응도 봐야 되겠죠. 자, 에노드에서는 당연히 산화 반응이 될 거고요. 그 산화 반응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냐, 바로 요렇게 요 껍질로 사용한 아연이 아연 2+로 녹아 나오고 전자 두 개가 떨어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연이 산화를 하면서 나타냈던 이 전자가 NH4+랑 반응을 해서 환원 반응이 진행이 되는 것이지. 알겠죠? 그럼 이것으로부터 전체 반응은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바로 요거에다가 요거를 더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산화 반응에다가 환원 반응을 더하면 되니까 전체 반응은 요렇게. 저렇게 된다. 자, 저 반응식 알겠어요? 자, 이 반응식은 사실 어떤 반응식들을 더한 거예요? 그냥 원래 산화 반응식에 환원 반응식을 더하면 되는데 여기에 누가 추가적으로 더해져 있는 거죠? 얘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 뭐냐면 얘하고 얘만 더하면 수소기체가 남아있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수소기체를 어쨌건 이 MnO2가 없애줘야 되니까 그것까지를 더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 르클랑시 쉘이라고 하는 녀석 내부에서 벌어지는 화학 반응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때 이 알칼라인 쉘도 이 르클랑시 쉘도 일종의 건전지, 바로 드라이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게 드라이인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볼타 전지건 갈바니 전지건 모두 다 수용액 중에서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기화학이라는 학문이 왜 나타났다고 했죠? 여러분 자연과학적으로 전기화학이라는 게 왜 등장한 거죠?
전기화학이 뭘 연구하다가 등장한 거죠? 바로 생명을 연구하다가 생명과학을 연구하다가 전기화학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산염기도 마찬가지고요. 산염기라고 하는 그 산염기 화학도요. 초반에 그 생명과학을 연구하다가 산염기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뭐냐면 그 서양의 자연과학 혹은 물리학이 가장 꽃피던 시기가 언제예요? 물리학과 그 뭐냐면은 그 자연과학이 가장 꽃피던 시절. 바로 그 1, 2차 세계대전 직전의 산업혁명 시기죠. 르네상스가 끝나고 그 유럽에서도 더 이상 종교의 권위가 사라진 이후 드디어 자연과학이 그 유럽의 개념, 유럽의 어떤 철학과 지성을 그 뭐냐면 이 가장 뭐 지배할 때, 그때가 바로 그 산업혁명 직전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때 전후에서 자연과학이 확 꼽힌다고요. 그 자연과학자들이 그렇다면 맨 처음 연구하려고 도전했던 주제가 뭐겠어요? 여러분, 자연현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게 뭐예요? 자연현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거. 바로 바이오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 자연과학자들이 와, 이제 산업혁명 시기에 이 뭐냐면은 자연과학이 꼽혔으니 드디어 뭐 해보자? 생명에 대한 연구를 해보자. 덤빈 거예요. 근데 예상하겠지만 주제를 잘못 정한 거지. 무슨 말 알겠죠? 네. 왜? 그 당시 기술로 생명 연구가 제대로 되겠어요? 지금도 생명 연구는 쉬워요, 어려워요? 가장 어려운 주제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기술로 안 되는 건데 그때 당시 자연과학자들이 이제 스스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자뻑이라고 할까? 네. 그래서 되도 않은 주제를 고른 거지. 근데 좀 하다 보니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생명 연구를 하다가 야, 이거 좀 세분화된 연구가 필요하다 라고 해서 전기화학과 산염기 이런 것들이 막 유기화학 이런 것들이 세분화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바이오 시스템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 화학 반응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여러분, 바이오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용매가 뭐예요? 바이오 시스템은 무조건 용매가 이거죠. 뭐예요? 모든 바이오 시스템의 용매는 뭐예요? 또 영어 뭐예요? 물이잖아. 물. 그러니까 거기서 분기돼 나온 전기화학, 산염기, 유기화학 다 용매가 뭐인? 물인 상황에 대한 연구를 주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바닉 셀도 볼타셀, 볼타전지도 다 용매가 물이기 때문에 전기화학적인 모든 것들은 항상 물이 흥건한, 알겠어요? 물이 그냥 넘쳐나는, 찰랑찰랑 넘쳐나는 그런 상황에서 배터리가 이 연구가 됐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르클랑시에 셀은 그 물을 얼마나? 물을 조금 써서 축축한 정도로만, 알겠어요? 그렇게 구동되는 배터리인 거지. 이게 왜 물이 없는 게 왜 중요할까? 바로 실용화 때문에요. 여러분, 건전지 사용하는데 건전지 안에 흔드니까 물이 찰랑찰랑해. 근데 건전지 넣고 사용하는 제품들은 보통 떨어뜨리기도 하고 충격도 가고 그러잖아. 그렇게 찰랑찰랑한데 한번 떨어뜨렸다가 뭐 찌그러져가 물 줄줄 새면 휴대전화건 뭐건 다 망가져 버리겠지. 그러니까 건전지를 만들 때 그 안이 물이 출렁출렁하지 않게 만드는 게 실용적으로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체 파우더들을 가져다가 물을 조금 넣어서 반죽 형태로 물을 살짝 공급했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물이 없는 것처럼 보인 거지. 그래서 드라이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건자가 마를 건자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게 바로 르클랑시에 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르클랑시에 셀은 네 번째 아주 결정적인 디스어드밴테이지가 있어요. 디스어드밴테이지. 자, 어드밴티지가 무슨 말이에요? 디스어드밴테이지. 바로 단점이라는 얘기죠. 저 르클랑시에 셀에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여러분, 르클랑시에 셀에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반응 식상이 나와 있습니다. 자, 바로 뭐냐면 르클랑셰셰를 언급할 때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 르클랑셰에선 이 논리를 꼭 얘기해야 되는데 바로 뭐냐면 반응이 진행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반응물인 NH4 플러스의 농도는, 자, 이게 반응물이잖아요. 그럼 반응이 진행될수록 반응물인 NH4 플러스의 농도는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반응이 진행될수록 NH4 플러스의 농도는 감소하겠죠. 그리고 생성물은 ZN2 플러스의 농도는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증가하겠죠. 그러면 봅시다. 반응이 진행될수록 반응물의 농도는 감소하고 생성물의 농도는 증가한답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 정반응으로 반응이 잘 됩니까? 잘 진행되지 않습니까? 바로 반응의 자발성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의 자발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저 전지의 전위가 계속 감소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 르클랑셰셀로 꼬마 전구에 불을 밝히면 처음에는 꼬마 전구 불이 밝게 빛났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밝게 빛났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꼬마 전구의 불이 점점 흐릿해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처음엔 밝았다가 나중에 흐릿해지면 이건 굉장히 쓰기 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화딱지가 나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뭐냐면 학술적으로는 저렇게 의미를 분석할 수 있지만 공학적 의미에서 매우 불편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불편함을 계속 내비둘까요? 당연히 해결하려고 노력할까요? 해결하려고 노력하겠죠? 그게 바로 이 단점을 극복하는 거야. 그래서 나타나는 게 알칼라인 드라이셀입니다. 자, 저 알칼라인 드라이셀이 뭐냐? 여러분 왜 건전지 광고 중에 막 팔굽혀펴기 하는 애 있죠? 그 팔굽혀 100만 스물 하나 100만 스물 둘 하는 애 있죠? 그 광고 중에 여경 알아요? 몰라? 에너자이저라는 말 알아요? 에너자이저 배터리. 그 캐릭터로 나오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나오는 걔가 막 그 광고로 나오잖아요. 걔가 바로 알칼라인 드라이셀이에요. 즉 사실 걔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냥 마트에서 간단하게 살 수 있는 건전지는 다 알칼라인 드라이셀이에요. 지금은 르클랑시셀을 사용하지 않아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이 알칼라인 드라이셀도 중요하겠죠? 중요하겠지? 네? 이게 어디 있느냐? 바로 세계정복 1번학 바로 제17장에 7.3 챕터에 있습니다. 7.2 챕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시험 문제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가 드린 그 수업 자료 그리고 제가 드린 그 수업 강의죠. 강의에 저 알칼라인 드라이셀도 같이 있습니다. 알겠죠? 당연히 쟤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게 프랙티컬 배터리 중 르클랑셰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